소설 인간혁명 11권 제5장 재판. 무더운 여름이 지나갔다. 이윽고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청명한 가을 하늘이 펼쳐졌다. 학회는 날마다 또 날마다 드넓은 하늘을 나는 젊은 독수리처럼 씩씩하게 비상했다. 야마모토 신이치도 그 선두에 서서 동분서주하는 나날을 보냈다. 하지만 그의 흉중에는 오사카 사건의 재판이라는 먹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고 이 때문에 남모르게 고뇌했다. 1957년 10월 18일 오사카 지방재판소에서 제1회 공판이 열렸다. 기소된 64명 가운데 오사카에 사는 3명은 오무라 마사토의 개인적인 우인이지만 참가 교원은 아니었다. 이날은 모든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보냈는데 폐결핵으로 괴로워하는 학회의 한 청년과 오무라의 우인 한 사람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출석한 피고인이 62명이라고는 하지만 매수에 관련된 41명과 호별 방문에 관련된 21명은 이날 처음 얼굴을 마주했다. 이 중 매수는 가마타 지부의 지구부장 오무라 마사토가 저지른 사건이고 호별 방문은 학회원 각자가 지원활동 속에서 지나치게 열심히 한 나머지 일으킨 개별적인 행위였다. 그러므로 같은 선거 위반이라는 혐의라 해도 성격이 다른 별개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검찰 당국이 이들을 하나로 모은 까닭은 참가 학회에 초점을 맞추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개정 전 법정은 피고인 62명으로 몹시 붐볐다. 하지만 담당관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자리에 앉은 피고인들의 활기찬 동작은 평상시와 다른 법정 분위기를 자아냈다. 전원이 기립한 가운데 다가미 유스케 재판장이 재판관 2명과 함께 재판장 자리에 앉고는 개정을 선언했다. 백발의 다가미 재판장은 그 풍모에서 위엄과 기품이 감돌았고 그 눈은 예리하면서도 온화하고 따뜻한 빛을 띠었다. 이제까지 검사들의 오만하고 무례한 조사에 분개한 피고들은 재판장의 풍모에서 일종의 안도감을 느꼈음에 틀림없다. 기소장은 10건으로 나뉘었는데 야마모토 신이치의 혐의는 호별 방문과 관련해 거의 전반에 걸쳐 있었다. 또 고니시 다케오의 혐의도 매수와 관련해 모든 것에 걸쳐 있었다. 재판장은 이 사건들을 모두 병합해 심리한다고 말하고 인정신문에 들어갔다. 출석한 피고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명, 본적지, 거주지, 직업, 생년월일 등을 물었다. 법정의 피고인석에 앉은 신이치는 드디어 오랜 싸움에 막이 올랐음을 느꼈다. 그는 도다 조세이의 제자답게 정정당당히 진실을 호소하고 무죄를 쟁취하겠다고 마음 깊이 다짐했다. 이때 신이치는 무엇보다 도다의 건강이 걱정되었다. 도다는 눈에 띄게 초췌해졌다. 자신의 체포와 투옥이 얼마나 도다를 괴롭혔는지를 생각하자 신이치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이 아팠다. 끝없이 이어질 이 재판에서 하루라도 빨리 승리해 건강하신 선생님께 보고드려 안심하도록 하고 싶다. 신이치는 시종일관 그 일만 생각했다. 공판에서 변호인은 매수 사건에 관련된 피고인 대부분이 도쿄 방면에 거주하므로 생활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 매수에 관련된 심리는 도쿄 재판소에 이송해야 한다고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본건은 간사이에서 발생했고 관련 증거도 오사카에 있다. 그러므로 이송은 부적당하고 그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첫 공판부터 이미 불꽃이 튀는 듯한 싸움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재판장은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11월 20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명하고 결정은 나중에 내리기로 했다. 이날은 해가 바뀐 1958년 1월 14일에 다음 공판을 연다고 공고하고 패정했다. 우선은 격식대로 끝난 첫 공판이었지만 이사장 고니시 다케오와 청년부 실장 야마모토 신이치를 노린 주도 면밀한 기소장의 기술은 앞으로 벌어질 치열한 재판 투쟁을 예견했다. 제2회
공판이 이듬해로 미뤄진 까닭은 검찰청의 서류 정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12월 초 매수에 관련된 피고인을 도쿄에 이송해달라는 신청을 재판장이 각하했다. 중순이 되자 오무라 마사토 등을 변호하는 변호인은 증거 기록 등사가 이듬해 1월 말경까지 걸리므로 제2회 공판을 연기해달라고 청구하여 다음 공판은 3월 6일에 열기로 결정되었다. 그날은 총본산 다이세키사에서 3월 1일에 거행한 법화 본문 대강당 낙성 경찬 대법요에 이어 한 달 동안 이어지는 기념 총등산이 한창 진행되던 때였다. 이미 도다 조세이의 병세는 위독해지고 체력도 현저하게 쇠약해졌다. 거동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런 속에서 도다는 사력을 다하듯 마지막 투쟁을 지휘했다. 당시 야마모토 신이치는 스승의 병세에 하루하루 마음 아파하는 가운데 총본산 리쿄보에 머물면서 도다 곁에서 총등산의 모든 운영을 맡고 있었다. 신이치는 전국에서 모인 회원을 위해 애쓰면서 도다의 손과 발이 되어 성대한 의식을 성공시키고자 온몸을 던져 뛰어다녔다. 신이치는 지금 도다의 곁에서 잠시라도 떠나고 싶지 않았다. 도다에게 재판을 보고하기가 괴롭기조차 했다. 또 총본산을 뒤로 하자니 미련이 남는 듯한 심정이었다. 그런 신이치도 체포된 이후 건강이 자꾸만 나빠지고 열에 시달리는 날들이 이어졌다. 3월 5일 신이치는 도다가 있는 리쿄보 2층에 갔다. 그는 도다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사카에 갑니다 라고 보고했다. 도다는 이불 속에서 몸을 일으키면서 말했다. 오, 그렇군. 중요한 싸움이 한창인데 자리를 비우게 되어 참으로 죄송합니다. 도다는 이렇게 말하는 신이치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신이치의 팔을 꼭 잡았다. 신이치, 피곤하겠구나. 몸은 괜찮은가? 도다의 얼굴에서는 피폐한 기색이 묻어났다. 신이치는 이런 도다 선생님이 지금 내 몸을 걱정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자 뜨거운 것이 북받쳐 오르지 않을 수 없었다. 선생님, 저는 괜찮습니다. 선생님이야말로 무리하고 계시니. 자네의 싸움은 길다. 대신할 수 있다면 내가 대신하고 싶다, 신이치. 자네는 죄를 한 몸에 짊어지려고 했다. 정말 멋진 사나이구나.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안심이다. 학회도. 도다는 중얼거리듯이 말하고 기쁜 듯이 웃었다. 그리고 신이치에게 이렇게 의연히 말했다. 재판은 쉽지 않은 싸움이 되겠지. 언제까지나 자네를 괴롭힐지도 모른다. 하지만 마지막은 이긴다. 금은 금이다. 아무리 진흙투성이가 되더라도 그 빛을 잃는 일이 있겠는가?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유유히 당당하게 남자답게 싸워야 한다. 도다의 이 말은 신이치의 가슴을 꿰뚫었다. 그리고 이 말에 무량한 용기가 솟아오름을 느꼈다. 신이치는 총본산을 뒤로하고 오사카로 향했다. 3월 6일에 열린 공판에서는 기소장에 대한 죄상 인부 절차가 있었다. 매수 사건에 관여한 피고들은 오무라 마사토 등과 공모하고 매수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고니시 다케오와 공모했다는 내용은 모두 부인했다. 또 호별 방문을 실행한 사람들도 그 사실은 인정했지만 역시 야마모토 신이치와 상의하거나 그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한결같이 부인했다. 고니시도 신이치도 당연히 매수와 호별 방문의 공모를 각각 부인했다. 이윽고 검사가 모두 진술을 했다. 모두 진술에서는 학회 조직과 지휘 계통을 자세히 설명하고 모든 선거운동은 피고인 야마모토 신이치가 통괄해 총지휘했다. 그리고 문서 위반 및 매수의 담당은 피고인 곤시 다케오에 직속된 피고인 오무라 마사토를 우두머리로 하는 일명 복면 부대라고 칭하는 자들이 담당했다고 했다. 요컨대 학회가 조직을 동원해 매수와 호별 방문을 획책하고 실행했다는 주장이다. 범행의 구체적인 사실은 10건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경찰과 검찰에서 진술한 조서를 그 증거로 들었다. 용의주도하게 꾸며진 모두 진술은 사건을 잠옷 조직적인 범행이라고 생각하게 할 만큼 완벽했다. 선거에서 매수와 호별 방문이 있었음은 유감스럽게도 명백한 사실이다. 재판에서의 쟁점은 그 위반 행위를 상층부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행했느냐였다. 재판의 상식에서 말하면 이사장 고니시 다케오와 실장 야마모토 신이치라는 당시 창가학회의 양날개라고도 할 수 있는 순회를 유죄로 몰아넣고자 철저히 준비했다고 보아도 좋았다. 당초 변호사들의 눈에조차 고니시와 신이치가 무죄를 쟁취하기는 불가능하게 비쳤다. 1957년 당시 창가학회의 급성장은 종교계에 한하지 않고 정계에도 커다란 위협이 되었다. 종전 직후에는 괴멸 상태나 다름없었고 도다주세이가 제2대 회장으로 취임한 1951년경에도 회원수는 실질적으로 3천여 명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그 3천여 명이 불과 6년 만에 약 60만 세대로 발전하고 정계에도 진출했다. 학회를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 권력마저 뒤흔드는 기분 나쁜 존재가 될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주게 되었다고 충분히 상상할 수 있으리라. 역사적으로 종교가 때로 국가마저 좌우하게 되는 존재가 된 적은 자주 있었다. 그러므로 종교가 대두하면 권력은 늘 예민하게 반응하고 어떤 공포를 느끼면 재빨리 탄압의 손길을 뻗친 일도 그리 드물지 않다. 일본의 근대 역사에서는 1935년 12월에 시작된 대봉교에 대한 제2차 탄압 사건과 1936년 9월에 발생한 히토노 미치 사건 등이 대규모 종교 탄압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종교가 모두 민중에 뿌리내리며 급성장한 신흥 교단이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그 중에서도 대봉교 제2차 탄압 사건은 전쟁 때 감행된 종교 탄압의 예고였다. 대봉교는 1892년에 데구치 나오가 창시한 종교이다. 신이 말하는 바를 데구치 나오가 듣고 썼다는 필선을 나오의 사위인 데구치 오니사부로가 신도 등의 여러 설과 결부해 해석하고 체계화한 것을 교의로 삼았다. 미륵 세상의 시련을 내걸고 사회개혁을 설한 대봉교는 불황과 사회불안을 배경으로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면서 급속히 교세를 넓혔는데 1935년 당시에는 신도수가 40만 명에 달했다. 당시 대봉교는 쇼와 신성회와 같은 외곽 정치단체를 만들어 황도정치, 황도외교, 황도경제 등을 주장하고 국가주의적 운동을 추진했다. 그리고 쇼와 유신을 호소하며 우익단체의 거물이나 군부의 혁신파와도 교류했다. 대봉교가 교세를 확대한 배경에는 사회적인 불안이 있었지만 크게 탄압받게 된 배경에도 역시 사회적인 불안이 있었다. 격동기의 사회였다. 1929년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 대공황은 일본 경제를 위기 상황에 빠뜨렸다. 도시에는 실업자가 넘쳐나고 냉해와 흉작으로 농촌은 극도로 피폐해졌다. 1932년 2월에는 민정당의 이노우에 준노스케 간사장이 암살당하고 3월에는 재계의 단 다쿠마가 암살당했다. 1년종 승려 이노우에 니시조가 이끄는 혈맹단 멤버가 저지른 사건이었다. 이 사건의 배후에는 일부 해군 장교들의 협력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5월 15일에는 해군의 청년 장교가 이누카이 스요시 총리를 암살한 이른바 5.15 사건이 일어났다. 시대는 이 이륙 사건이 발발하기 전날 밤이었다. 당국은 대봉교라고 하는 거대 교단이 군부의 혁신파와 손잡고 자금을 원조하기도 하고 쇼와 신성회 등 여러 관련 단체가 움직이자 두려움을 느꼈다. 나중에 대봉교 탄압에 관여한 내무성의 관계자 한 사람은 이 사건에 대해 이렇게 썼다. 꿩도 울지 않으면 우눈이라고 말했지만 만약 대봉교가 종교 분야에 얌전히 머물렀더라면 아직 특고 경찰의 이목을 끌지는 않았을 터이고 또 오니사부로도 당분간 성사님으로 그대로 머물러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다른 내무성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종교운동이 올바른 종교운동이라면 경찰이 이를 경계하거나 단속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종교운동이라면 이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말할 나위 없다. 당시 내무성 관계자들은 국가 목적에 찬동하고 협력하는 종교는 올바른 종교이고 국가에 항의하는 종교는 사교이기 때문에 단속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교의의 내용이야 어쨌든 민중 속에 뿌리내린 활동적인 신흥 교단이 정치를 비롯해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지자 권력의 탄압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좋으리라. 당국은 대본교 해체를 위해 그 계기가 될 대의 명분을 찾으며 호시탐탐 노렸다. 그리고 간행물을 철저히 점검하고 교의나 오니사부로의 발언에서 문제점을 철저히 밝혀냈다. 대본교는 국조신이 다시 출현해 삼천세계를 고치고 다시 세움으로써 미륵 세상이 찾아온다고 설했다. 그 점에 주목한 당국은 대본교가 황실 통치를 부인하고 성사인 대구치 오니사부로가 일본의 통치자가 되려 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 정도만으로는 고작 불경죄에 그치고 만다. 5년 이하의 징역인 불경죄로는 대본교에 괴멸적인 타격을 줄 수는 없었다. 그래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내리도록 규정한 치안유지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궁리했다. 치안유지법 제1조에는 국채 변혁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당국은 대본교가 행하는 미륵 대제전에 대해 결사를 조직한이라는 이 조항을 인용하여 억지로 결부시켰다. 미륵보살은 석존멸후 56억 7천만 년에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 중생을 구제한다고 되어 있다. 에도시대 말기부터 메이지시대에 걸쳐 활약한 오이시고리 마스미라는 신도가는 이 56억 7천만 년을 3천년으로 간주하는 독특한 교의를 전개하고 미륵보살이 이때 일본에 내려와 나타난다고 설했다. 오니사부로는 오니시고리 마스미의 교의를 받아들이고 1928년을 그 해로 삼았다. 그리고 오니사부로가 56살 7개월이 되는 1928년 3월 3일을 자신이 미륵보살로서 출연하는 날이라고 하고 그날에 그 의의를 담은 식전을 개최했다. 그것이 미륵 대제전이고 이 제전에서 교단의 새로운 인사를 발표했다. 당국은 이 인사로서 국채 변혁을 기획하려는 새로운 결사가 조직되었다고 억지 이유를 달아 해석했다. 처음부터 미륵 세상이라는 생각은 종교적인 이상을 말한 것에 불과했다. 그것을 국채 변혁이라는 정치적인 움직임이라고 무리하게 결부시킴으로써 불경죄 및 치안유지법을 적용시켰다. 본래 치안유지법은 공산주의 활동을 억압하려고 만든 법이지만 이때 처음으로 종교단체에 적용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1941년에는 치안유지법이 대대적으로 개정되는데 국채 변혁이라는 실행 행위를 더해 국채 부정이라는 사상, 신조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다시 말해 국채 변혁을 기도한 구체적인 행위가 없어도 국채를 부정하는 생각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었다. 그 뒤로 이 희대의 악법은 종교 탄압에서 맹위를 떨치게 된다. 이로써 메이지 헌법에 불완전하게 남아 명문화되어 있던 신교의 자유는 완전히 박탈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35년 12월 8일 오전 4시 30분 대본교 탄압이 시작되었다. 교토 부경의 무장경찰 200명과 아야베 경찰서에서 지원 나온 100명, 이렇게 합계 300명이 아야베 총본부에 그리고 교토 부경 230명이 가메오카 본부에 뛰어들어갔다. 또한 같은 시각 시네마 벼론에 있는 오니사부로를 체포하고자 시네마 현의 경찰관 280명이 행동을 시작했다. 또 도쿄에서는 쇼와 신성회의 총본부를 비롯한 몇 군데의 경찰관 80명이 돌입했다. 이날 교단의 간부 대부분이 일제히 검거되었다.
그리고 출판물이나 문서, 각종 기록 및 물품이 증거품으로 압수되었다. 그 뒤에도 계속 검거되었고 이듬해 1936년 말까지 검거된 사람은 987명에 달했다. 자백을 받기 위한 조사는 그야말로 가혹했다. 가혹한 고문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 고통을 참지 못하고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도 있었다. 가혹한 고문 때문에 보석으로 나온 뒤에 사망한 사람도 다수에 이르렀다. 1937년 3월 13일 오니사부로 등의 간부를 기소하기로 결정한과 동시에 쇼와 신성회와 인류의 선회 등의 관련 외곽 단체와 함께 대본교 교단에 해산 명령을 내렸다. 게다가 교단의 모든 건조물을 강제 파괴하는 처분도 발령했다. 교단 간부들은 불경죄나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기소되고 교단 조직의 해산 처분은 치안경찰법에 따랐다. 하지만 교단 시설의 파괴 처분은 법률이 아닌 1872년에 대장성이 하달한 통달 제118호를 근거로 삼았다. 헌법이 반포되기 이전의 시대에 다이조칸이 하달한 이 대장성의 통달은 지장당 또는 이나리 등을 모신 신사나 사찰을 청원 없이 창립하는 일은 종전과 같이 금지한다는 내용이었다. 당국은 마음대로 지장당 등을 창설하면 안 된다는 메이지 유신 직후에 고색 창연한 통달을 근거로 하여 대본교의 모든 건조물을 철저히 파괴하는 폭거를 저질렀다. 자산가치가 있는 동산은 당국이 강제로 경매에 붙이고 헐값에 처분했다. 제단, 신구와 서적, 깃발 등 신앙과 관계에 있는 물품은 모두 압수하여 소각했다. 토지는 아야베초와 가메오카초의 시중가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강제로 매각, 건조물 파괴는 토목 건축업자에게 청부하고 그 비용은 오니사부로 부부가 부담했다. 건조물은 철저히 파괴되었다. 청부받은 토목 건축업자는 아야베 총본부와 가메오카 본부에 총 450여 명의 인부를 매일 투입했다. 교비와 노래비 등은 끌로 글자를 밀어버리고 파괴했다. 목적 업물은 기둥을 자른 뒤 로프로 묶어 당겨 넘어뜨렸다. 그리고 마당돌은 쇠망치로, 주춧돌은 다이너마이트로 파괴했다. 특히 철근 콘크리트로 견고하게 지은 월궁전을 파괴할 때는 1,500발 이상이나 되는 다이너마이트가 소요되었는데 그 폭발음이 21일 동안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고 한다. 이렇게 하여 동산과 토지는 매각되고 모든 건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권력은 교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제적인 기반은 물론 활동 거점인 건물까지 완벽하게 파괴했다. 지상에서 대본교를 말살하려는 권력의 의지를 느낄 수 있는 처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대본교에 대한 탄압은 국가 권력에 숨어있는 마성의 광포함과 처참함을 여지없이 말해주고 있었다. 종교단체 관계자에게 본때를 보여주려고 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당국은 국가 신도의 그릇된 가르침을 훈계하고 용맹 과감하게 절복을 전개하는 창가 교육학회에 대해서도 엄격한 감시의 눈길을 보냈다. 전쟁 때에도 학회는 절복을 전개하고 입회할 때는 신찰 등을 엄격히 구분했다. 그리고 국가 신도를 근본으로 하는 정부의 기본 자세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당시 학회는 회원수 3,000명에 불과한 아주 작은 교단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마키구치 스네사부로가 국가와 사회 건설을 위해 교육 개조를 내걸고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에 그 근본적인 방도가 있다고 말하자 당국은 강한 경계심을 느낀 모양이다. 또 정열적으로 활동하는 학회의 모습에 앞으로 큰 단체로 발전하지 않겠느냐는 두려움을 느끼고는 그 싹을 서둘러 자르려 했는지도 모른다. 1943년 7월 결국 탄압의 마수가 창가교육학회를 덮쳤다. 학회가 신차를 거부하자 이를 탄압의 결정적인 구실로 삼았다. 7월 6일에 마키구치 스네사부로와 도다 조세이 등이 구속되고 이듬해 3월까지
21명에 이르는 학회 간부가 검거되었다. 마키구치는 자신의 체포를 국가 간요의 좋은 기회라고 포착했다. 조사받는 자리에서는 마치 절복과 홍교를 하는 듯 했다. 그는 조사관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 문답을 합시다. 좋은 일을 하지 않는 것과 나쁜 일을 하는 것은 그 결과가 같은가, 다른가? 그리고 종교의 정사를 논하고 신찰 숭배의 잘못을 바로잡으면서 절복이야말로 대자비라고 호소했다. 학회의 지도이념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받으면 니치렌 불법의 법리부터 설명하기 시작해 학회의 목적을 말했다. 그리고 그러므로 학회에 입회하지 않으면 개개인의 생활에서 행복과 안정은 물론 있을 수 없고 나아가서는 국가사회의 안정성도 있을 수 없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단언했다. 또 교의에 관해 물으면 법화경의 개요를 말하고 불교사를 개괄하면서 불법의 진수가 니치렌 대성인의 남묘 호랭개교에 있다는 사실을 말했다. 광선유포의 의미를 질문하면 이렇게 답했다. 광선유포는 말법 시대, 이른바 현세와 같은 다각한 시대에 그 다각한 시대의 사상을 남묘 호랭개교라는 진리로 정화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위로는 폐하에서 아래는 국민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종조 니치렌 대성인의 가르침에 따르고 남묘 호랭개교에 기이했을 때를 광선유포라고 합니다. 그때 비로소 일천사해 개귀 묘법의 사회상이 구현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천황폐하도 범부이며 황태자 전하 때에는 학습원에 다니며 천황학을 배웁니다. 천황폐하라도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폐하도 구원 본불이신 어본전에 귀의함으로써 자연히 지혜가 열리고 잘못이 없는 정치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불법의 법리를 바탕으로 인간 평등을 주저하지 않고 말했다. 천황을 현인 신으로 추앙하던 시대였다. 또한 신찰 등의 처분에 대해서도 지상 최고이고 절대 무의한 구원 본불이신 본문의 본존에 귀의하는 것뿐입니다. 그 이외에 어떠한 존재도 신앙의 대상으로서 예배하면 이른바 신앙 잠란을 초래하므로 절대적으로 신찰을 배척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라고 잘라 말했다. 그리고 내가 직접 지도함으로써 황대 신궁의 부적, 그 밖의 신궁, 신사, 불각 등의 신찰, 불단 등을 헐고 소각한 사람은 현재까지 500명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다. 마키구치 스네사부로는 절개를 조금도 굽히지 않고 국가 신도의 잘못을 당당히 바로잡았다. 그리고 1944년 11월 18일 스가모에 있는 도쿄 구치소에서 옥사했다. 당시의 조사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다. 특고 경찰에게 수없이 구타당하고 들볶인 끝에 조사 중 빈틈을 타 죽음을 각오하고 2층에서 뛰어내린 간부도 있었다. 또한 투옥 중에 사업이 망하는 등 사람들은 대부분 집안의 수입이 끊어지고 말았다. 남아있는 가족의 생활도 애처롭기 그지없었다. 국적의 집안이라고 매도당하면서 끼니를 이어가기도 힘든 지경이었다. 그런 속에서 먼저 아내와 가족이 퇴전하고 투옥된 사람도 처자 권속에 대한 정 때문에 결국 차례차례 퇴전했다. 가족을 향한 정 때문에 흘리는 눈물은 진심의 눈을 흐리게 했다. 아내의 강한 신앙이야말로 남편과 가정을 떠받치는 토대라고 할 수 있다. 일찍이 동지로서 함께 광선유포를 서원했으면서도 탄압의 열풍에 휩쓸리자 사람들은 대부분 어본전을 의심하고 겁에 질렸다. 그리고 병든 토끼처럼 집안에 틀어박힌 채 두려움에 떨었다. 또한 대은의 스승인 마키구치 스네사부로를 원망하고 도다조세이를 증오했다. 신심을 해서 행복해지기는커녕 감옥에 들어가 지옥행위 아닌가? 마키구치 놈에게 속았다. 이렇게 매도하는 자들이 끊이지 않았다. 그 중에는 자신이 절복한 회원집에 찾아가 퇴전을 재촉하고
마키구치와 도다를 매도하면서 증오를 부추기며 돌아다니는 자가 나오는 형편이었다. 도다 주세인은 추록한 뒤에 그런 상황을 알고는 덧없는 인간의 마음과 한심스러움에 아연했다. 그리고 이를 갈면서 분노로 몸을 떨었다. 겁쟁이이기 때문이다. 마키구치 선생님의 제자 가운데 참된 신앙자는 없었다. 어서를 배독하면서도 사태가 범난에 이르자 결국 새빨간 거짓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리라. 그런 자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광선유포를 이룰 수는 없다. 광선유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려는 참된 신앙자를 육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또 앞으로도 겁쟁이 양떼로는 아주 작은 탄압에도 곧바로 동요하고 무너져 버릴 것이다. 사자다. 홀로서는 사자를 육성하는 수밖에 없다. 이 일에 학회의 미래 모든 것이 달려있다. 공습 뒤에 남은 잿더미 들판에 서서 도다는 뼈저린 고독을 맛보았다. 그는 은사 마키구치 스네사부로를 대신해 광선유포의 실현을 위해 생애를 바치겠다고 결심했다. 마키구치의 순교 그리고 2년간에 걸쳐 불태전을 관철한 도다의 옥중 생활은 신교의 자유를 위해 권력에 맞서 싸운 장절한 투쟁이었다. 또 이 투쟁은 학회가 니치렌 대성인 불법의 정법 정의를 끝까지 지킨 역사로서 영원불멸한 각인이 되었다. 일본 사회에서는 종교는 관혼상제 같은 의식이나 전통적인 형식 세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다. 또 종교라고 하면 조용히 명상에 잠기거나 종교적 권위자 앞에 무릎을 꿇은 신도의 무리를 떠올린다. 요컨대 종교는 매일매일 겪어가는 현실 사회의 생활과 동떨어진 폐쇄된 다른 세계라고 생각하며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뿌리 깊은 고정관념이 있다. 그리고 그 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종교를 위험하게 본다. 학회는 그 폐쇄된 종교의 틀을 타파하고 고뇌에서 인간을 해방한다는 목표 아래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자 달려나갔다. 거기에서 생긴 마찰이 폭풍우와 같은 비판과 탄압을 가져왔다고 해도 좋다. 하지만 바로 거기에 종교 본래의 사명이 있고 모습이 있다. 전쟁이 끝난 뒤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 명실공히 사상과 신교의 자유를 보장받게 되었다. 하지만 정치 등의 현실 사회 개혁을 표방하는 종교를 위험하다고 보는 종교관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검찰은 그때까지 자신들이 가져온 종교관과 다른 자신들의 이해를 뛰어넘은 교단이라는 점에서 학회를 오해하고 경계심을 높였다고 할 수 있으리라. 사실 호별 방문 혐의로 회원을 조사한 경찰관이나 검사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았던 모양이다. 누가 명령해서 선거운동을 했는가? 라고 물으면 니치렌 대성인님의 말씀에 따랐습니다. 라고 가슴을 활짝 펴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 대답은 입정왕국의 원리를 바탕으로 유능한 인재를 정계에 보내 민중을 위한 정치를 실현하려는 일이 불법자의 사명이라는 마음을 표명한 말이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관으로서는 그 대답이 자신을 놀리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괘씸한 종교단체라고 결론지었다. 또 호별 방문까지 한 회원이 학회에서 선거운동 비용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말도 이해하지 못한 듯 했다. 오랜 상식에 속박된 인간의 마음에는 새로운 것은 기이하게 비치고 불안과 공포를 갖게 한다. 그 불안과 공포가 증오를 불러일으키고 배척과 탄압으로 인간을 몰아세운다. 사회의 여러 가지 부당한 차별도 바꿔 생각하면 불안과 두려움에서 생기는 일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약한 마음에서 나온 산물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검찰이 집요하게 학회 상층부에 추궁의 창끝을 겨누게 된 것도 낡은 종교 상식을 뛰어넘은 창가학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크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으리라. 검찰의 모두 진술은 사건 배경에 마치 교단의 조직적인 의도가 있다는 듯한 내용이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심판하려는 것이 아닌 종교단체를 심판하려 했다.
재판의 앞길은 짐작조차 할 수 없었고 암담하기만 했다. 하지만 그 어둠을 뚫고 곧장 나아가는 방법 외에 광선유포의 길은 없다. 인류의 암야를 비추고 광선유포의 여명을 연 구세의 횃불이 꺼졌다. 1958년 4월 2일 제2대 회장 도다 조세이가 세상을 떠났다. 그 경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술하겠지만 75만 세대를 달성하고 법화 본문, 대강당을 건립 기진하는 등 생애의 원업을 모두 성취한 도다는 뒷일을 야마모토 신이치를 비롯한 청년들에게 모두 의탁하고 서거했다. 도다라는 존재가 너무나도 위대했던 만큼 창가학회는 틀림없이 공중분해될 것이라고 공공연히 예측하는 사람도 많았다. 도다가 서거한 뒤에는 이사장 고니시 다케오가 학회의 책임자로서 공식 무대에 서고 음지에서는 야마모토 신이치가 학회의 모든 것을 지탱했다. 그 양순애가 피고인으로서 나란히 법정에 서야 했다. 게다가 어려워지는 재판의 행방에 변호사들은 사태가 용이하지 않음을 한탄할 따름이었다. 어둠은 한없이 깊었다. 재판이라는 무거운 짐을 등에 업은 채 도다라는 지도자를 잃은 학회를 이끌면서 광선유포라는 희망의 봉우리를 목표로 하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강인한 정신력이 필요했다. 때로 신심이 극도로 소모되어 고뇌의 기색을 보이는 고니시 이사장을 격려하면서 야마모토 신이치는 전진하는 학회의 길을 필사적으로 움켜잡았다. 신이치에게는 약한 소리를 낼 틈조차 없었다. 흉중에 있는 도다와 날마다 대화하면서 생명을 깎는 격투를 계속했다. 도다가 서거하자 학회 내에서는 새로운 회장을 대망하는 소리가 날로 높아졌다. 광선유포의 전진을 위해서는 지도자라는 기둥과 단결의 확고한 기축이 불가결했다. 1960년 3월 말 이래 고니시를 비롯한 최고 간부들은 간부 전원의 의향으로서 신이치에게 회장 취임을 여러 번 요청했다. 하지만 신이치는 처음부터 요청을 계속 사양했다. 재판의 행방이 무겁게 마음 한구석을 짓눌렀기 때문이다. 회장이 되고 만약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창가학회의 존재는 사회 악이 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신용은 실추되고 광선유포의 전진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리라는 점은 명백했기 때문이다. 또한 종교법인법의 규정에 따라 당시 대표 임원이었던 회장직의 자격을 잃게 된다. 도다의 목숨이라고도 해야 할 학회에 상처를 입히지 않으려면 적어도 무죄를 쟁취하고 자신의 결백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신이치는 생각했다. 하지만 새로운 회장의 탄생도 학회로서는 중요한 과제임을 신이치는 통감했다. 이대로 가면 학회는 반드시 무너진다. 신이치의 고뇌는 깊었다. 마침내 이사들의 강력한 요망에 신이치는 학회를 엄호해야 할 자신의 사명을 자각하고 회장으로서 일어서지 않을 수 없었다. 1960년 5월 3일 전국 동지들의 폭발적인 기쁨 속에서 야마모토 신이치가 제3대 회장에 취임했다.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변호사들의 전망은 여전히 어두웠고 재판 상식에서 보자면 무죄가 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라는 불안한 답변밖에 들을 수 없었다. 청년부 출신 간부들은 변호사들의 대응이 답답하기만 했다. 변호사에게만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한 그들은 학호 내에서 합숙하면서 사건의 발단부터 그 뒤에 일어난 모든 경과를 다시 검토하고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다. 법률에 관해서는 완전히 비전문가였지만 복사한 조서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육법 전서와 씨름하면서 여러모로 사색을 거듭했다. 진실만큼 강한 것은 없다는 강렬한 신념이 그들을 불타게 했다. 그들은 필사적이었다. 진지함이야말로 힘이고 온 힘을 다한 노력이야말로 영지를 낳는 어머니이다. 그들은 입증해야 할 근거가 비인도적인 조사에 의한 자백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그 부당성을 입증하여 조서를 각하시킬 수 있다면 무죄를 쟁취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입증할 수 있느냐를 놓고 때로는 밤을 꼬박 지새우며 논의를 거듭했다. 하지만 그런 아이디어에 변호사들은 대부분 난색을 표했다. 검사들에게 협박당해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는 죄를 피하려는 자들이 잘 쓰는 상투적인 수단입니다. 진술 조서를 각하시키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청년부 출신 간부들은 정열도 집념도 느낄 수 없는 변호사의 말에 이래서는 결말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변호사 진용을 강화해야 한다고 통감하고 야마모토 회장에게 유능한 변호사를 대폭 보강하자고 제안하기로 했다. 1960년 연말이었다. 청년부 출신인 주요 기요시 부이사장이 학회 본부에서 야마모토 신이치에게 수뇌 간부들의 의향을 전했다. 신이치는 주조가 하는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다. 어떻게 해서라도 무죄를 쟁취하려는 그들의 마음을 신이치는 아플 만큼 알 수 있었다. 기쁘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신이치가 조용히 말했다. 고맙습니다. 무죄를 쟁취하겠다는 생각은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변호사 진영은 그대로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이치의 말을 듣자 주조가 기세 있게 말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대로라면 아마 재판에서 지고 말 것입니다. 만약 선생님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학회로서도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애쓰는 마음은 대단히 기쁘지만 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대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수 사건이야 어쨌든 법전을 승리로 이끌겠다고 다기지게 싸우다가 너무 열심히 투쟁한 나머지 호별 방문을 하고만 동지가 단죄되려고 합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죄는 죄이고 형을 받게 되는 일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런 동지들이 있는데 나만 살려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도다 선생님은 될 수만 있다면 자네 대신에 죄를 받고 싶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나도 지금 여러분을 대신해서 죄를 받고 싶은 심경입니다. 야마모토 신이치의 진의를 비로소 알게 된 주조는 감동으로 가슴이 메었다. 회장에 취임한 신이치는 결국은 천도 버리시고 재난도 당하여라. 신명을 바칠 뿐이로다. 라는 성운대로 광선유포의 모든 것을 바치자고 굳게 마음을 정했다. 그런데 그때부터 불가사의하게도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다. 그렇게도 신이치의 마음을 짓누르면서 계속해서 괴롭히던 재판의 중압감도 지금은 말끔히 사라지고 불이불칙 그대로 투쟁하며 살아가는 대환희가 그를 감쌌다. 힘이 있는 한 끝까지 싸우고 그래도 만약 유죄가 된다면 그 또한 내게 주어진 시련이고 불의가 아니겠는가 라고까지 생각했다. 다만 신이치는 피고인으로서 재판에 회부된 동지들이 걱정되어 견딜 수가 없었다. 진심으로 그들을 돌보고 격려하며 용기를 주고 싶었다. 주조는 동지를 끝까지 배려하는 신이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해서든지 야마모토 회장의 무죄를 쟁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선생님, 신이치는 주조의 말을 제지하고는 웃음을 띠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나는 무죄가 될 테니. 주조는 의아한 듯 했다. 총본산 대강당 낙성을 기념하는 총등산이 한창일 때 도다주세이는 공판에 임하는 신이치에게 이렇게 말했다. 마지막에는 승리한다. 신이치의 마음에는 도다의 이 말이 하루하루 부동의 확신이 되고 큰 산처럼 흉중에 우뚝 서 있었다. 도다 선생님은 내게 마지막에는 승리한다. 금은 금이다. 아무리 진흙투성이가 되더라도 그 빛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의 그 말씀이 내게 무한한 용기와 확신을 주었습니다. 선생님 말씀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신이치의 표정은 상쾌하기까지 했다. 주조는 자신의 이해를 뛰어넘은 무언가 상상할 수 없이 큰 경애를 우러러보는 심정으로 신이치를 바라보았다. 그는 자기 자신을 계략에 급급한 한심할 만큼 작은 인간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다. 아직 불안한 얼굴을 하고 있는 주조에게 신이치가 말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나도 전력을 다해 싸우겠습니다. 학회를 위해, 동지를 위해 절대로 질 수 없습니다. 주주의 얼굴이 서서히 풀렸다. 회장 야마모토 신이치의 뜻에 따라 변호사 진영에 대폭적인 보강은 하지 않고 간부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변호사 한두 명만 새로 보강했다. 하지만 청년부 출신 순회 간부들이 사건을 재조사하는 움직임은 변호인단을 강하게 자극해 변호사 진영은 반격 자세로 바뀌게 되었다. 야마모토 신이치가 회장에 취임한 무렵에는 재판은 오로지 매수 사건에 한정해 심리를 진행했다. 매수는 사실이고 고니시 다케오와 공모했는지 여부에 쟁점이 모아졌다. 1960년 12월 10일에는 매수 사건에 관한 논고, 구형이 있었다. 검사가 엄한 어조로 말했다. 본래 세상을 정화하는 데 진력해야 할 종교단체가 조직을 동원해 매수를 실행한 사건으로 그야말로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이다. 게다가 창가학회는 지난 1956년에 열린 참의원 선거 때도 악질적인 선거 위반을 감행해 사회의 지탄을 받았으면서도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또다시 위반을 거듭했다. 그리고 피고인 고니시 다케오는 당시 창가학회 이사장 겸 가마타 지부장이었고 현재는 학회 최고 고문이라는 요직에 있는 자로서 본건 범행에 대해서도 궁극적으로 매수 방침을 결정했다고 하여 고니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그러고 나서 검사는 주모자인 오무라 마사토에게도 마찬가지로 징역 1년, 하야시다 사다이치에게는 징역 8개월, 나머지에게는 징역 6개월에서 3개월을 구형했다. 창가학회는 그 자체를 재판하고 반드시 처단하고야 말겠다는 증오로 가득한 감정으로 구형한 엄한 논고였다. 12월 15일과 27일에는 최종 변론이 있었고 마침내 이듬해 1961년 2월 27일에는 다가미 유스케 재판장이 매수 관련 판결을 선고했다. 오무라 마사토에게 징역 10개월, 하야시다 사다이치에게 징역 6개월, 또 세 사람의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 두 사람의 피고인에게 징역 3개월, 그 밖의 피고인 대부분에게는 5,000엔에서 7,000엔의 벌금과 참정권을 2년에서 3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마지막으로 고니시의 이름을 불렀다. 피고인 고니시 다케오, 무죄! 마침내 고니시는 누명을 벗었다. 다가미 재판장은 편견이나 감정을 섞지 않고 선거 위반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냉정하게 심리를 거듭하면서 진실을 찾아냈다. 고니시 다케오는 1957년 4월 초 오무라 마사토 일행이 고니시의 집에 찾아가 매수 계획을 털어놓자 엉뚱한 짓을 하면 안 되네, 위험하니까 조심하는 편이 좋다라고 말하고 그들을 훈계했다. 하지만 오무라가 검찰 조사에서 이 상황을 말하자 검찰은 이를 근거로 고니시가 매수 행위를 승인했다고 여겼다. 요컨대 위험하니까 조심하는 편이 좋다고 한 말을 위반 행위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요령껏 하라는 의미로 살짝 바꾼 것이다. 재판장은 이 말을 그때의 분위기와 앞뒤 상황 등으로 볼 때 매수에 동의하는 긍정적인 의미로 볼 근거가 없다고 했다. 또 매수 비용이 학회에서 나온 증거가 없다면 청년부원들이 오사카로 온 일에 대해 학회가 조직적으로 행동했다는 근거도 없게 되므로 공모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어쨌든 고니시의 이 말 한마디가 오무라 등에게 매수 행위를 승낙했다는 혐의를 초래하고 말았다. 지도자가 하는 말은 무겁다. 그 말이 조금이라도 명료하지 않거나 애매하면 어떤 식으로라도 이용당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무죄라고 해서 회장 야마모토 신이치도 무죄라고 예측할 수는 없었다. 오히려 고니시가 무죄인 만큼 검찰은 신이치를 유죄로 몰아넣으려고 길을 썼다. 전도는 아직 어두웠고 짙은 안개가 낀 험한 산들을 넘어야만 했다. 1961년 3월 6일 제56회 공판에서 재판은 이윽고 호별 방문 관련 심리로 옮겨졌다. 이 재판에서도 초점은 학회의 상층부, 특히 야마모토 신이치가
교사하고 공모했느냐 여부로 좁혀졌지만 검찰과 변호사 측 모두 물적 증거가 될 만한 것은 전혀 없었다. 그래서 증인을 몇 명씩 신청해 증언을 거듭하면서 서로의 주장을 증명해야 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투표일 이틀 전 교토와 나라에서 선거를 응원하러 온 회원들에게 신이치가 어떤 말을 했는지를 조사했다. 투표 당일에 호별 방문 현행범으로 체포된 교토 장년부원의 진술조서에 야마모토 실장이 멤버들 앞에서 당당하게 호별 방문을 하십시오. 책임은 내가 지겠습니다. 라고 지시했다고 써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오사카에서 신이치의 지도를 들은 회원이 계속해서 증언대에 섰다. 가장 먼저 증언한 사람은 나이가 지긋한 장년부원이었다. 그때 이야기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변호사가 물었다. 절대로 선거 위반을 하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선거에 입후보한 어느 작가가 당선되자 그 딸이 양동이와 걸레를 가지고 포스터를 붙인 장소에 가서 정중히 인사하고는 포스터 뒤처리를 깨끗이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신심하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까지 하는데 하물며 신심하는 우리는 더욱 훌륭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지도했습니다. 검사가 질문했다. 호별 방문을 해도 좋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그런 말은 듣지도 못했습니다. 증인 가운데 그 누구도 신이치가 호별 방문을 지시했다고 들은 사람은 없었다. 이윽고 심리는 호별 방문으로 체포된 피고인에 대한 질문으로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각자 야마모토 신이치에 관해 진술하면서 신이치가 호별 방문을 지시했다는 말을 모두 부인했다. 그뿐인가 오히려 신이치가 선거 위반을 막고자 얼마나 마음을 쏟고 위반 행위를 엄하게 훈계했는지를 알려주는 내용뿐이었다. 공판을 거듭할수록 진실이 차례차례 선명히 부각되었다. 1961년 4월 12일 공판에서는 피고인 도리야마 군이조 간사이 총지부 간사와 오카다 이테스 오카야마 지부장에 대한 조사가 있었다. 검찰 측에서 볼 때 이 두 사람은 호별 방문을 한 회원과 야마모토 신이치를 연결하는 열쇠가 되는 인물이었다. 도리야마는 시조나와테 방면을, 오카다는 모리구치 방면을 담당했는데 각기 담당 지역에서 호별 방문 현행범으로 회원이 체포되었다. 그리고 체포된 회원이 신이치와 모의한 끝에 자기가 담당한 방면의 호별 방문을 지시했다고 진술해 기소되었다. 그들도 신이치와 모의하지 않았다고 명확하게 부정했다. 그리고 검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갑을 채운 채 조사한 일과 수갑끈을 의자에 동여매고 조사한 일, 또 한밤중에 잠자리에 들게 한 뒤 다시 깨워 조사한 일 등을 말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갑을 찬 채 조사를 받게 되면 상당한 육체적 고통이 되고 과혹한 고문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애당초 그들은 호별 방문 용의자에 불과했다. 그런 만큼 지나친 조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도리야마와 오카다에게서 야마모토 신이치의 체포와 결부시킬 자백을 얻으려고 과혹하게 조사했다고 볼 수 있으리라. 7월 12일 제70회 공판에서는 야마모토 신이치가 법정에 섰다. 신이치는 질문에 답하고 사실을 담담히 이야기했다. 히가시 경찰서 유치장에서 구치소로 이송된 1957년 7월 8일에는 저녁도 주지 않고 검사 2명이 밤 11시까지 조사한 일. 조사할 때는 수갑을 벗겨주었지만 수갑을 채운 채 지검에서 별관으로 데리고 가서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왕복시킨 일. 그리고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다이토 상공과 학회 본부를 수색하고 도다 조세이를 체포하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사실무근의 죄를 홀로 뒤집어 쓰려고 한 일. 또 선거에서는 위반하지 말라고 시종일관 호소했을 뿐 호별 방문을 지시하는 듯한 발언은 절대로 하지 않은 일을 말했다. 신이치에 이어서 호별 방문 현행범으로 체포된 교토의 장년부원에 대한 피고인 조사가 있었다. 신이치가 호별 방문을 지시했다는 혐의는 이 장년부원의 진술에서 시작되었다. 피고인 장년부원은 몸집이 작고 너무나도
순박해 보이는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의 호별 방문은 인정하지만 야마모토 신이치가 당당하게 호별 방문을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히 부정했다. 검사가 물었다. 지금 호별 방문을 해주십시오라는 이야기가 전혀 없었다고는 하지만 경찰에서는 지시를 받았다고 인정했더군요. 조서에는 당신이 말한 대로 써있지 않습니까? 엄한 어조였다. 검사의 질문에 교토의 장년부원이 쭈뼛쭈뼛 대답했다. 조서를 읽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정정해 주시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검찰 조사에서도 야마모토에게 호별 방문을 지시받았다고 인정했군요. 경찰에 솔직히 말해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해도 허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나머지 그대로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진술 조서와 이렇게까지 다른 까닭은 무엇입니까? 검사는 노기를 띤 어조로 물었다. 장년부원은 분하다는 듯이 검사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음을 정한 듯 단숨에 말하기 시작했다. 경찰서에서 형사가 내가 한 말은 엉터리다. 다른 사람은 모두 호별 방문을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너만 듣지 못할 리가 없다고 주궁했습니다. 하지만 제 기억에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시인하지 않자. 너 장남이 수학여행을 간다고 하던데 빨리 자백하고 돌아가는 편이 좋지 않은가? 고집을 부리면 언제까지고 붙잡혀 있게 된다. 솔직히 자백하면 내가 담임 선생님한테 말해서 여비도 반값으로 깎아주겠다. 내가 용돈도 1,000엔쯤 주지 라고 말했습니다. 장년부원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렸다. 유치되고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추워서 집에 연락해 갈아입을 옷을 가져오게 해주십시오라고 형사에게 부탁했더니 형사들이 셔츠와 네일을 제게 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친절하고 인정이 많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기억에 없는 말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닌 것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너는 아이가 가엾지도 않은가? 자비심이 없는가? 귀신이냐? 라고 말하고는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교대로 들어와 밤새도록 너를 조사해 자백하게 할 테다라고 했습니다. 피고인 장년부원의 눈에는 눈물이 떨어졌다. 목이 메었지만 크게 숨을 내쉬고는 다시 이야기를 계속했다. 제가 이래도 생활이 어려운데 제가 계속해서 여기 있으면 가족은 굶게 됩니다. 저는 가슴이 터질 듯한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있지도 않은 일을 말하면 오원조님을 배신하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오원조님께 사죄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실장인 야마모토 선생님에게 들었습니다라고 그저 빨리 돌아가고 싶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법정은 쥐죽은 듯이 조용했다. 장년부원이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밀실에서 부당한 취급을 당한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당사자뿐이다. 권력을 행사하는 자가 법률의 어두운 서민을 협박해 자기 멋대로 조정하면 진실은 어둠 속으로 매장되고 만다. 변호인 측은 교토의 장년부원을 비롯해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경찰 조서나 검찰 조서와 다른 까닭은 조사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본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조서가 꾸며졌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검찰 측은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과 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해 조사 시 부당한 점은 없었고 조서 진술은 증거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려 했다. 증인이 된 경찰관과 검찰관은 협박적인 언사를 사용한 일도 도리야마 구니조나 오카다 이테스 등에게 수갑을 채운 채 조사한 일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야마모토 신이치를 조사한 검사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있었다. 그들은 도다를 체포하겠다는 말도 도리에 벗어난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게다가 어느 검사는 야마모토는 수갑을 차고 돌아갈 때 어디 두고 보자라는 식으로 말을 던지고 나간 기억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재판장이 신이치에 대해 좋지 않은 심증을 가지게 하려는 의도에서 한 발언이었으리라. 증인으로 법정에 선 주임 검사도 조사를 부당하게 한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도리야마와 오카다에게 수갑을 채운 채 조사한 사실을 부인하려고 저는 조사실 안에서는 반드시 수갑을 푸는 방침을 지켰습니다. 그 때문에 구치소 간수와 다투기도 했습니다. 라고 태연스레 말하기까지 했다. 또 신이치가 석방된 7월 17일의 상황으로 질문을 옮기자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 아침부터 8,000명이 중앙공회당에 모였는데 그중 일부가 검찰청 안으로 한꺼번에 들어왔습니다. 복도가 새까맣게 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야마모토 군에게 이래서는 조사를 할 수 없지 않은가 라고 말하자 야마모토 군이 그러면 제가 주의를 주어 해산시키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야마모토 군이 눈앞에 있는 어느 사람에게 중지하라 라고 말하자 불과 5분 만에 사람들이 사라지고 건물 안이 말끔해져 버렸습니다. 신이치는 아연실색했다.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 그리고 나서 귀가할 무렵에 보니 때마침 비가 내리는데도 중앙공회당 주위에는 수천 명이나 되는 큰 무리가 대오도 당당히 늘어서서 야마모토 군의 석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학생과 고교생 등 20세 미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모습 등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주임 검사가 이렇게 진술한 까닭은 야마모토 신이치가 학회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자랑하고 있고 그의 한마디로 모든 일이 처리될 뿐 아니라 학회는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이상한 집단이라는 인상을 재판장에게 심어주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 신이치가 주임 검사에게 질문했다. 참고로 듣고 싶습니다만 말씀 중에 검찰청 안이 새까맣게 될 정도로 사람이 몰려왔는데 야마모토가 신호했더니 일제히 물러났다고 하는 검찰청에 무슨 압력이라도 가했다는 듯이 발언하셨습니다. 그게 검찰청 어디였습니까? 또 사람은 몇 명 정도였습니까? 주임 검사는 순간 말이 막혀 더듬거리다가 이내 침착을 되찾고 말했다. 정확한 사람 수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디에서 신호를 했다는 말입니까? 주임 검사는 답하지 않았다. 아니, 답할 수 없었다. 신이치는 날카로운 말투로 거듭 물었다. 다른 검사는 아무도 그런 사실을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착각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거나 둘 중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사실입니다. 주임 검사가 태연히 대답했다. 신이치의 멋진 반격이었다. 재판장에게 신이치에 대한 좋지 않은 인상을 심으려 한 주임 검사의 계획은 무너지고 오히려 검찰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 법화경에는 환착어본인이라고 있다. 법화경 행자를 비방하고 해치려고 한 자는 오히려 자신이 그 과보를 받는다는 가르침인데 주임 검사가 한 말은 그야말로 그 증명이라고 해도 좋았다. 질문을 마친 뒤 야마모토 신이치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느낀 점입니다만 당시 선거 책임자였던 저는 위반자가 나왔다는 사실에 매우 가슴이 아팠습니다.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동지 몇 사람이 체포되어 조사받는 상황을 듣고 참으로 혹독한 방법으로 조사하는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실제로 검찰 쪽의 태도에 횡포한 측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누구에게 지시를 받고 한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으면 석방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위반 행위를 한 사람은 당연히 누군가의 이름을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 책임자는 이런 괴로움을 남에게 당하게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서 내가 죄를 뒤집어쓰고 책임을 지면 된다는 심정이 되기 마련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신이치의 발언은 이 사건 피고인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말이기도 했다. 그는 다시 말을 이어갔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조직이 아무리 단단하다고 해도 명령 하나로 노인에서부터 젊은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일심불란하게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신앙의 바탕을 둔 커다란 목적이 있고 그 이상을 제각기 나누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회원들이 헌신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점도 부디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이치가 이렇게 발언한 까닭은 상명하달이라는 조직 체질 때문에 자신의 지시로
위반 행위가 발생했다고 재판장이 판단할까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명령 하나로 회원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던 동지에 대한 우롱이자 인간에 대한 멸시라고도 해야 할 검찰의 편견을 바로잡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날 검찰 측은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한 진술보다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 조서 쪽이 신뢰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판이 거듭되면서 조사 진술이 피고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검찰 조서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까 두려워한 모양이다. 변호인 측 또한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서의 증거 능력을 둘러싼 두 의견은 틀림없이 재판장을 괴롭혔으리라.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하나같이 비인도적인 조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경찰관이나 검찰관도 모두 그 사실을 부인했다. 다가미 재판장은 어디까지나 신중하게 사실을 간파하고 진실을 해명하려고 했다. 그는 재판장의 직권으로 구치소에서 조사실까지 피고인들을 연행한 간수들을 증인으로 소환했다. 몇 시간 동안이나 수갑을 채운 채 조사를 받은 오카다 이테스를 연행한 간수가 증인으로 조사를 받았다. 재판장은 직무 내용 등을 들은 뒤 이렇게 질문했다. 검사 조사실에서 수갑을 풀어라 라고 들은 사실은?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이어서 역시 수갑을 채운 채 조사를 받은 도리야마 구니조를 연행한 간수가 증언대에 섰다. 증인이 피고인을 연행할 때 검사의 지시에 따라 수갑을 풀어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번에는 검사가 질문했다. 수갑을 풀어준 기억이 정말 없습니까? 풀어준 기억은 없습니다. 증인은 장각회에 입회했습니까?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간수들의 이러한 증언은 조사를 했던 검사들의 진술을 뒤집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검사들이 수갑을 채운 채 과혹하게 취조했음을 말해주었다. 1961년 11월 1일에 열린 제80회 공판에서는 조서 채택 여부가 결정되었다. 모든 피고인에 대한 검찰 조서 45통 가운데 채택이 결정된 조서는 불과 25통이었고 각하는 20통에 이르렀다. 또한 경찰 조서 14통도 모두 각하되었다. 그 중에서도 야마모토 신이치에 관한 검찰 조서 4통은 조사 방법으로 볼 때 묵비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이 뚜렷하므로 강요에 의한 자백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 도다조세이를, 창가학회를, 동지를 지키기 위해 신이치가 신음 끝에 어쩔 수 없이 인정한 위반 행위의 증거인 검찰 조서가 각하된 것이다. 그럼으로써 그를 유죄로 몰아넣기 위한 근거가 크게 무너지게 되었다. 또한 도리야마 구니조와 오카다 이테스의 조서 가운데 야마모토 신이치와의 공모를 인정한 조서에 대해서도 임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그것은 암굴 같은 어두운 감옥에 비친 한 줄기 빛이었다. 하지만 그 빛은 아직도 너무 희미하여 신이치를 백일하의 무죄로 이끄는 광명이 될지 어떨지는 가늠하기 어려웠다. 그로부터 보름이 지난 11월 15일 검찰이 논고 구형을 했다. 이제까지 거듭한 공판에서 검찰 조서는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폭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구형은 매우 엄격했다. 논고에서는 우발적으로 일어난 호별 방문 사건을 상층 간부의 지시라고 하고 지원 활동의 최고 책임자인 야마모토 신이치를 언제까지고 결부시키려고 했다. 그리고 정상에 이르자 본건 호별 방문은 표면상으로 종교 활동을 가장해 넓은 범위에 걸쳐 호별 방문을 조직적으로 감행한 사건으로 기소된 부분은 말하자면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정지었다. 게다가 지난 선거에서도 호별 방문자가 나왔음에도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없으며 또다시 위반을 거듭했으므로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없다고 했다. 그리고 민주정치는 공정한 선거를 기초로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으므로 앞으로 2번 다시 선거에 관여한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다. 당분간 선거권 행사를 제한하여 본인의 반성을 촉구함과 동시에 타인에 대한 훈계 효과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회를 향한 증오 가득한 논고였다. 검찰은 무슨 일이 있어도 창가학회가 선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싶었음에 틀림없다. 이어서 구형을 행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금고 10개월, 도리야마 구니조는 금고 8개월, 오카다 이테스는 금고 6개월, 그 밖의 사람들도 대개 금고 2개월에서 5개월이었다.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은 불과 2명이었다. 그리고 모두 참정권을 정지시켰다. 호별 방문으로서는 매우 드문 무거운 구형이었다. 법정에서 검찰의 논고 구형을 들은 사람은 아연실색하여 잠시 숨을 죽였다. 그리고는 검사의 얼굴에 강한 시선을 쏟았다. 다가미 재판장은 논고 구형을 모두 듣고 책망하는 듯한 어조로 검사에게 물었다. 지금 본 건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사건 외에도 어떤 사실이 있습니까? 그 증거는 있습니까? 검사는 순간 깜짝 놀라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곧바로 태연스레 대답했다. 별다른 증거가 있지는 않습니다. 재판장은 검사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의 추측입니까? 그렇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이 짧은 대화에서 검찰의 뿌리 깊은 편견을 스스로 드러냈다. 길고 긴 재판도 마침내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논고 구형이 있고 한 달 뒤인 12월 15일에는 변호인 측이 최종 변론을 했다. 변론은 총론에서 시작해 창가학회 조직의 개요, 선거에 대한 학회의 사고방식과 대처 방법 등을 말해갔다. 그리고 강론에 들어가 한 사람 한 사람의 혐의에 따라 그 진상을 자세히 말했다. 그리고 진술 조서가 얼마나 가공일 것인지 또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해명하고 검찰이 주장하는 바에 모순점들을 예리하게 찔러나갔다. 예를 들어 교토의 장년보원이 한 호별 방문은 야마모토 신이치의 지시를 받고 했다고 체포 직후에 조서에 써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이치를 2달 남짓이나 조사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그 까닭은 검찰관 자신이 당초 장년보원의 진술에 신빙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냐고 반론했다. 또한 호별 방문을 금지하는 현행법의 문제점을 말하고 호별 방문이라는 죄는 입법론적으로도 철폐해야 한다는 논거를 제시했다. 그런 다음 호별 방문에 관한 과거의 판례를 들어 검찰 구형이 지나치게 엄하다고 지적했다. 이튿날 16일에는 야마모토 신이치의 최종 진술이 있었다. 지나온 4년 반에 걸친 여러 가지 일들이 신이치의 뇌리에 순간 스쳐갔다. 도다 조세희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기둥 없는 학회를 음지에서 떠받친 2년간의 고투. 재판 때문에 회장 취임 요청을 거듭 사양해야 했던 나날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회장이 되어 새로운 광선유포의 막을 열고 거센 바람처럼 오로지 달려온 격투의 세월. 지금 광선유포의 거센 흐름은 그 세력을 더하고 20만 세대를 뛰어넘는 대하가 되어 민중의 대지를 적시고 있다. 생각하면 피고인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벌인 싸움이다. 하지만 그 재판도 잊고 막을 내리려 하고 있다. 신이치는 복받치는 감개를 누르면서 재판장에게 시선을 돌렸다. 재판장에게 가볍게 인사한 뒤 조용하지만 강한 어조로 말했다.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검사의 논고, 구형 중에 종교활동을 가장해서라고 있는데 선거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이고 의무입니다. 우리가 선거운동을 하면 왜 나쁜지 명백한 편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학회가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신이치는 다가미 재판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두 번째는 호별 방문에 대해서입니다. 호별 방문은 현재 법률에서는 위법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각 부문에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호별 방문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여러 차례 선거를 치러왔고 여러 지방에서 일부이기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호별 방문으로 문책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법률을 어기는 일은 잘못이지만 지금까지의 호별 방문은 대부분 약식 명령에 따른 벌금형 등으로 가볍게 처벌받았습니다. 그런데 오사카지검에서만 금고라는 무거운 죄를 구형했습니다. 검찰의 이런 행동은 매우 과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시인치는 이렇게 말하면서 과혹한 조사로 눈물을 흘린 수많은 동지를 떠올렸다. 그들은 확실히 호별 방문을 했지만 유권자를 매수하거나 향응을 베풀지는 않았다. 오로지 민중을 위한 정치를 열망한 나머지 사람들의 집으로 찾아가 자기 생각을 변론으로 호소한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위법이기는 해도 그 동기는 어디까지나 순수하다. 오히려 부패 타락한 돈의 힘에 횡행하는 선거에 맞서려다 일어난 실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시니치는 호소하고 싶었다. 시니치의 목소리에 더욱 힘이 들어갔다. 다음에는 오사카 지역의 풍습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옛날부터 오사카는 상인의 마을이었고 당시의 신문제도 하에서는 권력자가 주민을 깔보던 역사 탓인지 오사카의 검사는 아주 횡포하고 조사 또한 비인도적이었습니다. 권력을 등에 업고 약한 자를 괴롭히는 이러한 처사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시니치는 마지막 법정에서 더욱 당당하게 싸웠다. 자기 한 몸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수많은 동지를 저렇게까지 괴롭힌 권력의 마성을 향해 법정에서 펼치는 마지막 항전이었다. 지금 공수가 뒤바뀌자 검사석에 있는 검사들은 어느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할 말을 모두 끝내자 시니치의 뇌리에 도다 조세이의 모습이 떠올랐다. 이타미 공항에서 도다가 재판장은 반드시 알 것이다 라고 한 말이 또렷이 되살아났다. 시니치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이 사건으로 제가 체포되고 구치소에서 나왔을 때 저의 은사 도다 조세이 선생님은 승부는 재판이다. 재판장은 반드시 할 것이다. 재판장이 진실을 알아준다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는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돌아가셨습니다. 조사가 아무리 부당하다고 해도 재판이 공정하다면 사람들은 억울한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무고한 죄를 뒤집었을 뻔한 민중에게 가장 큰 희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에 연루된 모든 피고인에 대해 공정한 심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시니치는 솔직한 심정을 있는 그대로 토로한 데 지나지 않았지만 극적인 끝맺음이 되었다. 심판의 날이 왔다. 역사의 순간은 다가오고 있었다. 1962년 1월 25일 최종 공판이 되는 제84회 공판이 오전 9시 30분부터 오사카 지방 재판소에서 열렸다. 누구나 마른 침을 삼키며 다가미 유스케 재판장의 말을 기다렸다. 재판장은 피고인 전원의 이름을 읽었다. 위의 피고인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 사건에 대해서 당 재판소는 온화하지만 명석한 목소리였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정숙한 가운데 시냇물이 흐르듯 흘러갔다. 주문. 형을 선고했다. 피고인 9명에게 벌금 1만엔, 4명에게 7천엔, 2명에게 5천엔, 또 2명에게 4천엔, 3명에게 3천엔을 선고했다. 모두 20명이었다. 금고형은 한 사람도 없었다. 참정권 정지는 17명으로 줄여 적용했다. 야마모토 시니치의 이름은 좀처럼 나오지 않다가 주문의 마지막에 재판장이 명확히 선언했다. 피고인 야마모토 시니치, 무죄! 방청석이 와하고 술렁거리면서 어느 얼굴에나 환희의 빛이 비쳤다. 하지만 판결 이유를 밝히는 낭독이 이어지자 귀를 기울였다. 판결 이유에서는 몇 개 지역에서 회원이 호별 방문을 하고 현행범으로 체포자가 나온 점을 위반 사실로 언급했다. 또 야마모토 시니치에 대해서는 공소 사실을 하나하나 반박하고 무죄를 밝혔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초점은
선거 투표일 이틀 전 오사카에 온 회원들에게 신이치가 호별 방문을 지시했다고 하는 교토 장년보원의 진술 조서였다. 재판장이 이렇게 말했다. 피고인 야마모토 신이치를 경애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그에게서 직접 당당하게 호별 방문을 하십시오.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라고 부탁 또는 명령을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이 지시를 들은 100명 이상의 학회원 가운데 한 명만이 호별 방문을 하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하지 않았다는 점은 도무지 생각할 수 없습니다. 명쾌한 논증이었다. 다가미 재판장이 다시 말을 이었다. 또한 실장으로서 학회에서 지위도 상급 간부이고 본건 선거의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 100명 이상의 청중을 앞에 두고 앞에서 언급한 그와 같은 말을 했다는 점도 상식적으로 볼 때 매우 의문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방청하던 간부들은 모두 그렇다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판결 이유는 결론에 들어섰다. 그리고 위의 사실 외에 피고인 야마모토 신이치가 모의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결국 앞서 언급한 피고인 야마모토 신이치에 대한 공소 사실은 모두 범죄임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죄입니다. 또 재판장은 검찰은 이 사건을 총책임자인 야마모토 신이치의 진두지휘로 학회가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견해에서 기소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증거조사 결과 종반전에 접어들자 초조한 나머지 각 하부 조직에서 위반 행위라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 사건일 뿐이며 학회 전체가 조직적으로 저질렀다는 증거는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말했다. 공판은 오전 10시 40분에 종료되었다. 멀고도 험난한 도정이었다. 하지만 학회의 정의와 신이치의 무죄는 재판에서 증명되고 기만과 책모에 대해 진실이 승리했다. 마침내 어두운 감옥의 암굴은 부서지고 지금 신이치의 흉중에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아침의 광채가 쏟아지고 있었다. 선생님. 신이치는 은사 도다주세를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외쳤다. 신이치의 마음은 빙긋 웃음 짓는 도다를 보고 있었다. 방청하던 간부들은 희색이 가득한 얼굴로 곧바로 신이치를 에워쌌다. 축하드립니다. 무죄가 된 신이치를 저마다 축하했다. 신이치는 변호사들에게 정중히 예의를 갖추고 차를 타고 간사이 본부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도지마강이 구름 사이로 쏟아지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겨울 햇살을 받으며 은색으로 빛났다. 차 안에서 신이치는 홀로 도다주세이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선생님,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누명을 벗고 무죄가 되었습니다. 이대로 선생님의 생명인 존귀한 창가학회에 상처를 입히지 않고 끝내게 되었습니다. 신이치는 스승의 위대함을 절실히 되새기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체포되기 직전인 1957년 6월 초의 어느 날 저녁, 도다에게 들은 광선유포의 도정은 권력의 마성과 맞서 싸우는 치열한 공방전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을 떠올렸다. 마키구치 스네사부로의 옥사, 도다주세이의 2년간에 걸친 옥중 생활의 고투, 또 불과 2주간이었지만 자신의 이복과 4년 반에 걸친 재판을 생각하면 신이치는 권력의 마성과 맞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학회에 피할 수 없는 숙명을 강하고 깊게 실감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 야마모토 신이치는 무죄가 되었고 광선유포의 발전을 막으려 하는 권력의 획책은 부서졌다. 신이치는 생각했다. 국가 권력에 의해 억울한 죄를 뒤집어 쓴 사람의 수는 틀림없이 헤아릴 수조차 없을 터이다. 또 이제까지 권력의 학대를 받고 자유를 빼앗기고 부당하게 차별받은 민중이 얼마나 많았던가. 아니, 세계에는 지금도 여전히 권력에 학대받고 신음하는 민중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신이치의 뇌리에는 선시초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 왕지에 출생하였으므로 몸은 따르고 있는 듯하지만 마음까지도 따를 수가 없는 것이니라. 자신을 박해한 권력자 헤이노 사에몬 노조에게 유배지인 사도에서 가마쿠라로 돌아오신 니치렌 대성인이 하신 말씀이다. 왕이 지배하는 땅에 태어났으므로
몸은 권력 아래 따르고 있는 듯하지만 마음은 따를 수 없다. 요컨대 아무리 권력을 가졌다 해도 인간의 강한 정신을 속박하고 지배하고 예속하는 일은 결코 할 수 없다는 말씀이다. 이 구절은 오본불로서의 경애를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동시에 정신의 자유야말로 인간에게 주어진 본연의 권리임을 밝히신 인권 획득을 위한 일대 선언이라고 배견할 수 있으리라. 또 대성이는 인간은 똑같이 부처의 생명을 갖추고 있고 모두 자신의 몸이 그대로 보탑이라고 가르치셨다. 나아가 말법에 와서 묘호랭개교의 오자를 홍통하는 자는 남녀를 가리지 말지니라 라고 하시며 남녀 평등까지도 분명히 말씀하셨다. 지위나 처지는 물론 국가와 민족 그리고 성별 등의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 인간은 누구 할 것 없이 동등하게 존엄무비하고 평등하다고 설하셨다. 니치렌 대성인 불법은 권위와 권력을 위한 종교도 종교를 위한 종교도 아니다. 또한 한 민족이나 한 국가를 위한 종교도 아니다. 그야말로 인간을 위한, 인류를 위한, 인권을 위한 종교이다. 인종차별도 민족 분쟁도 그 근본적인 해결 방도는 대성인 불법을 기조로 한 휴머니즘 속에서 찾을 수 있으리라. 그렇다면 광선유포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와 평등을 쟁취하는 인권투쟁일 수밖에 없을 터이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창과 악해가 짊어질 사회적인 사명도 있으리라. 이때 야마모토 신이치의 흉중에서는 인권투쟁에 평생을 바치겠다는 금광과도 같은 결의가 남몰래 싹트고 있었다. 권력의 마성이라는 속박에서의 인간 해방, 인권 승리. 좋다, 하자, 불자로서 내 인생을 걸고. 신이치의 일념이 깊이 새겨진 이 서원이야말로 이윽고 SGI가 펼치는 새로운 휴머니즘 운동의 거대한 조류를 일으키는 원천이 되었다. 판결은 곧바로 전파를 타고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통해 전국에 보도되었고 각 신문에도 크게 보도되었다. 야마모토 신이치의 무죄를 알게 된 동지는 누구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기쁨에 몸을 떨며 안도의 가슴을 쓸어내렸다. 특히 간사이 회원들의 기쁨은 더욱 컸다. 뉴스 들었나? 판결이 났다네. 무죄다. 선생님은 무죄라고. 뉴스를 들은 회원들은 동지들의 집을 돌면서 서로 손을 맞잡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다. 불단 앞에 앉아 감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의 기원을 올리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학회의 순회 간부들에게는 아직 일말의 불안이 남았다. 무죄 판결이 났지만 검찰이 강경 자세로 일관해온 만큼 항소가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항소하면 또 앞으로 몇 년간 재판을 받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학회의 전진을 방해하는 커다란 장애가 되리라는 점은 쉽게 상상할 수 있었다.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났다. 2월 8일 신이치는 일본을 떠나 멀리 중동에 가 있었다. 이란, 이라크, 터키, 그리스를 거쳐 그는 이날 이집트의 카이로에 머물고 있었다. 신이치에게 학회 본부에서 보낸 전보가 도착했다. 항소 없음. 검찰은 판결로부터 14일 동안의 항소 기간 내에 항소하지 않았다. 그 엄한 구형으로 미루어 본다면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검찰은 제1심에서 야마모토 신이치의 무죄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어쩔 수 없이 항소를 단념했으리라. 이로써 오사카 지방재판소의 판결이 최종 심판으로 되었다. 호텔에서 전보를 받은 신이치는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창문에 비치는 석양에 신이치의 얼굴이 붉게 빛났다. 그는 깊은 감개에 잠기면서 오사카 부경에 출두해 체포된 1957년 7월 3일을 떠올렸다. 그날은 기이하게도 도다 조세이가 2년간의 옥중 생활을 마치고 추록한 12년 전과 같은 날이었음을 돌이켜 생각하자 도다와 자신을 맺는 불가사의한 운명의 유대를 통감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감동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선생님. 지금은 돌아가신 은사를 그리며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창밖에 보이는 카이로의 하늘은 저녁 노을에 물들고
더 한층 크게 보이는 태양이 황금빛으로 불타고 있었다. 훗날 신이치는 7월 3일을 생각하면서 만감의 심정을 담아 이렇게 읊었다. 추록과 이복의 날에 사제 있노라.